12월의 서울 강남은 언제나 그렇듯 연말의 열기로 들끓고 있었다.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 강남구 역삼동의 오래된 골목 안쪽에는 네온 사인들이 경쟁하듯 번쩍이고 있었다. 붉은색, 파란색, 노란색 불빛들이 좁은 골목의 벽면을 물들이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 위에 번갈아가며 색을 입혔다. 연말 회식을 마친 직장인들의 웃음소리가 골목을 가득 채웠고 술에 취한 사람들의 발걸음이 여기저기서 비틀거렸다. 서울의 12월은 이처럼 낮보다 밤이 더 생생하게 살아있는 도시였다. 그 골목 한복판에 민노가 서 있었다. 48세의 남자였다.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건축가였고 이날은 후배 건축사들과의 연말 회식 자리를 마친 참이었다. 짙은 네이비 울 코트를 걸치고 있었고 안에는 옅은 회색 슬랙스와 흰 셔츠 차림이었다. 넥타이는 이미 느슨하게 풀려 있었고 서류를 오래 다룬 사람 특유의 손가락 마디가 코트 주머니 밖으로 잠깐 드러났다가 사라졌다. 머리는 단정하게 빗겨 있었지만 이마 위로 몇 가닥이 흘러내려 있었다. 술을 몇 잔 마셔보리 약간 붉어진 상태였다. 그는 노래방 건물 앞에 멈춰 서 있었다. 건물 입구에는 계단이 이어졌고 그 계단 아래에서 올라오는 음악 소리와 웃음소리가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고 있었다. 후배들이 앞서 들어가 방을 잡아두었다는 문자가 조금 전에 도착해 있었다. 민노는 잠시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다가 주머니 안으로 밀어 넣었다. 그에게 이런 자리는 낯설지 않았다. 결혼 생활이 무너진 이후 그는 이런 유흥의 공간들을 자신의 방식으로 이용해왔다. 서류와 도면에 파묻혀 살아가는 삶에서 남은 욕망을 배출할 공간이 필요했다. 아내가 곁에 없는 밤이 수백 번 반복되는 동안 그는 그것을 위로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것이 위로인지 회피인지를 스스로도 구분하지 못한 채 세월을 보내왔다. 오늘 밤도 그는 그 공간에서 무언가를 찾으려 했다. 정확히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그런 밤들이 반복될수록 그 공허함은 더 깊어졌다. 민노는 계단을 올라가 노래방 입구의 문손잡이를 잡았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그 순간이었다. 형광빛 실내 조명이 복도 전체를 환하게 밝히고 있었다. 방마다 노랫소리가 들려왔고 복도를 오가는 종업원들의 발걸음 소리가 섞였다. 민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앞쪽으로 향했다. 방 하나의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그 방 안쪽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오늘의 목표물이다. 나는 그녀와 뒹굴 것이다라며 생각을 하고 있었다. 좋은 향수의 냄새가 더욱 그를 자극했다. 확실하다 그녀가 오늘 나의 먹이다라 생각했다. 검은색 몸에 붙는 원피스 위에 얇은 반짝이는 니트 가디건을 걸치고 있었다. 짙은 화장이었다. 눈가에는 두껍게 그어진 아이라인이 번져 있었고 입술에는 지나치게 선명한 립스틱이 발려 있었다. 긴 머리는 대충 위로 묶여 있었고 귀에는 작은 금빛 귀걸이가 달려 있었다. 한 손에는 안주가 담긴 트레이를 들고 있었다. 그 차림새는 그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의 것이었다. 이 공간에서 있는 그녀는 나의 침실 상대가 될 것이며 나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 나를 위로해주기 위해, 나를 어떤 면을 풀어주기 위해 여기서 있는 것이다. 어떤 사연으로 그곳에 서게 되었는지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종류의 차림새였다.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민노와 시선이 마주쳤다. 그 순간 민노의 심장이 세게 내려앉았다. 그 여자는 46세였다. 짙은 화장 아래에는 세월이 깊게 새겨진 얼굴이 있었다. 눈가에는 잔주름이 잡혀 있었고 입꼬리는 오랫동안 무언가를 참아온 사람처럼 힘없이 내려앉아 있었다. 그러나 민노는 단번에 알아보았다. 혜진이었다.
10년 전 친구 상우의 결혼식에서 보았던 바로 그 여자였다. 친구의 와이프였다. 바로 그녀다. 그녀가 오늘 밤 나의 상대라고 생각하니 더욱 가슴이 떨렸다. 그 전에 혜진의 기억을 잊어버리자 그저 오늘을 위한 나의 파트너일 뿐이다. 단 그녀가 친구의 와이프다라는 개념이 그를 더욱 돌진하게 만들었다. 기억 속의 혜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그날의 혜진은 하얀 한복을 입고 있었다. 치마폭이 넓은 연한 아이보리빛 한복이었고 머리 위에는 단정하게 비녀가 꽂혀 있었다. 맑은 피부에 은은한 화장을 하고 있었으며 결혼식 내내 눈빛에 생기가 넘쳤다. 하객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할 때마다 그 움직임이 조용하고 단아했다.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상우가 좋은 여자를 만났다고 말했다. 민노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서 있는 혜진은 그 기억 속의 여자가 아니었다. 이런 상반된 개념이 그를 더욱 흥분하게 만들었다. 작고 가녀린 그녀가 오늘 밤 나의 침대 상대이다. 더욱 그를 흥분하게 되었다. 눈빛이 달랐다. 그 시절의 생기는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눈동자 깊은 곳에는 오랫동안 쌓인 체념 같은 것이 가라앉아 있었다. 웃음기가 없는 입가에는 하루하루를 버텨온 사람의 피로가 내려앉아 있었다. 반짝이는 가디건과 짙은 화장은 어딘가 그것을 감추기 위한 겹겹의 가림막처럼 보였다. 민노는 그 자리에서 발이 묶였다. 혜진도 그를 알아보고 있었다. 그 순간 혜진의 눈이 흔들렸다. 그녀의 눈빛이 민노의 마음을 아는 것일까? 안다면 회피할 것인가 아닌 최선을 다해 현실을 마주할 것인가? 아주 미세한 흔들림이었지만 민노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트레이를 들고 있던 그녀의 손이 눈에 띄지 않을 만큼 가늘게 떨렸다. 표정을 빠르게 다스리려는 것이 느껴졌다. 오랜 시간 감정을 숨기는데 익숙해진 사람의 반응이었다. 방 안쪽에서는 후배들이 마이크를 잡고 소리를 높이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맥주 캔이 테이블 위에 흩어져 있었고 스크린에는 알록달록한 가사 화면이 번쩍이고 있었다. 하지만 민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이 백지처럼 하얘졌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상우의 결혼식, 밝게 웃던 신부, 그리고 몇 년 뒤 들려왔던 이혼 소식, 상우가 술에 취해 무너지던 날 밤. 그날 이후 혜진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 번도 들려오지 않았다.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 속 어딘가에서 살고 있겠지라는 막연한 생각 이상의 것을 떠올린 적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노래방 복도에서 다시 마주치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친구의 와이프였다. 더욱 그는 그 현실의 복잡한 심정을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더욱 그를 자극하게 되었다. 혜진은 고개를 천천히 숙였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렸다. 방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아무래도 전 남편의 친구라는 사실을 또는 그런 사람이 오늘 밤의 파트너라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했다. 그녀는 노래방에 나온 이후에 남자를 가리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남자가 남편의 친구라는 사실이 잠시 그녀를 멈칫하게 만들었다. 트레이를 들고 복도를 따라 조용히 걸어갔다. 그 뒷모습이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점점 멀어지다가 복도 끝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다. 민노는 후배들이 기다리는 방 안으로 들어갔다. 자리에 앉았지만 손이 맥주캔을 짚지 못했다. 혜진 그녀가 쉽게 오늘의 파트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했다. 민노를 혜진을 안아보고 싶기도 했다. 마이크를 넘겨주는 후배의 손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노래소리가 귀 옆을 맴돌았지만 머릿속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다. 자신도 이해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었다. 당혹감이 있었다.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본 것 같은 민망함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더 깊은 곳에서 전혀 다른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그것은 욕망이었다. 가지고 싶다는, 손에 넣고 싶다는 날 것 그대로의 충동이 민노의 내부에서 조용히 올라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불쾌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더욱 그를 끌어당기고 있었고 그 사실을 부정할 수도 없었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다. 결국 민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후배들에게 먼저 가겠다는 말을 남기고 방을 나왔다. 계단을 내려와 노래방 건물을 빠져나갔다. 겨울 밤 공기가 얼굴을 강하게 때렸다. 그는 건물을 돌아 뒤편으로 이어지는 좁은 골목으로 걸어 들어갔다. 오래된 담벼락과 음식물 쓰레기 봉지 사이를 지나는 그 골목에서 민노는 걸음을 멈추었다. 골목 끝에 누군가가 서 있었다. 가로등 하나가 그 사람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검은 코트를 걸치고 있었다. 허리를 살짝 감싸는 형태의 코트였고 단추는 채워지지 않은 채 펼쳐져 있었다. 안에는 방금 전 노래방 안에서 보았던 몸에 붙는 검은 원피스가 그대로였다. 한 손에는 담배가 들려 있었다. 연기가 천천히 위로 올라가다가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 흩어졌다. 혜진이었다. 민노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추어 서 있었다. 혜진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민노가 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눈치채지 못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담배 연기를 천천히 내뿜으며 골목 끝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민노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다. 라이터의 불꽃이 겨울바람 속에서 잠깐 흔들렸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없었다. 말을 꺼내기 어려운 침묵이었다. 단순한 어색함이 아니라 오래된 시간과 복잡한 인연이 만들어내는 무게가 그 침묵 속에 가득 들어차 있었다. 노래방 건물 위쪽에서 음악 소리가 멀리 들려왔다. 골목에는 두 개의 담배 연기가 번갈아 올라가고 있었다. 그때 민노의 머릿속에 5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다. 겨울이었다. 상우가 술에 취해 무너지던 밤이었다. 두 사람이 들어갔던 을지로의 낡은 호프집이었다. 반쯤 비어있던 그 술집에서 상우는 오랫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술잔을 내려놓고 다시 들었다가 또 내려놓기를 반복하더니 결국 고개를 숙이고 울었다. 어른이 된 남자가 친구들 앞에서 그렇게 우는 것을 민노는 처음 보았다. 이혼이 결정된 뒤의 일이었다. 무엇이 그토록 그를 무너뜨렸는지 자세히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상우의 얼굴에 새겨져 있던 절망의 빛깔을 민노는 지금 혜진의 눈 속에서 다시 보고 있었다. 조금 다른 형태였다. 상우의 절망이 무너지는 사람의 것이었다면 혜진의 그것은 이미 무너진 뒤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걷기 시작한 사람의 것이었다. 눈물도 없고 소리도 없지만 그 무게는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다. 혜진의 담배가 거의 다 탔다. 불씨가 필터 끝까지 타들어갔다. 그녀는 조용히 담배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구두 끝으로 밟아 껐다. 작은 연기가 마지막으로 피어올랐다가 사라졌다. 그리고 혜진은 코트 깃을 두 손으로 여미었다. 그 동작은 한겨울 추위를 막으려는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내부를 단단히 닫아거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민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지금 이 골목을 그냥 떠나버린다면 두 사람은 다시는 마주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서울은 그런 도시였다. 수백만의 사람이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아가면서도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평생을 보내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도시였다. 그리고 그 순간
민노는 또 다른 사실도 알아차렸다. 자신이 이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다는 것을. 12월의 골목 한 구석에서 두 사람은 같은 시간 속에 서 있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그것이 두 사람의 인생이 두 번째로 교차하는 순간이었다. 골목은 좁았다. 양쪽으로 낡은 건물들이 서 있었고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겨울바람이 날카롭게 피부를 파고들었다. 가로등 하나가 골목 중간쯤에 매달려 있었는데 유리 덮개가 금이 가 있어서 빛이 온전하게 퍼지지 못했다. 그 흐릿한 불빛 아래에서 두 사람은 서로 몇 걸음 떨어진 채 서 있었다. 노래방 건물 위쪽에서 흘러내려오는 음악 소리는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었다. 골목에는 그 소리보다 훨씬 더 선명한 침묵이 내려앉아 있었다. 민노는 담배 연기를 천천히 내뿜으며 혜진을 바라보았다. 그것이 10년이라는 시간이 한 사람을 어디까지 바꿔놓을 수 있는지를 직접 목격하는 시간이었다. 10년 전 결혼식장에서 보았던 혜진의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자꾸만 지금의 혜진 위에 겹쳐졌다가 흩어졌다. 그때의 혜진은 단정함 그 자체였다. 고운 빛깔의 한복을 입고 머리를 올려 비녀로 단단히 고정한 채 하객들 사이를 다니며 인사했다. 눈빛에는 새 생활에 대한 설레임이 담겨 있었고 웃음소리에는 진심이 배어 있었다. 결혼식 내내 상우 곁에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서 있었다. 민노는 그날 그 여자를 참 행복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불빛조차 제대로 닿지 않는 골목 한 구석에서 담배를 다 피우고 코트깃을 여미고 있는 그 여자가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이 민노에게는 현실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혜진의 얼굴에는 화장이 두껍게 발려 있었다. 그런 모습에서 민노는 혜진이 그저 여러 다른 여자들과 마찬가지고 자신의 욕망을 불출한 대상인 듯 느껴졌다. 그 순간 더욱 민노는 욕망에 휩싸였다. 그러나 화장이란 것은 가까이에서 오래 바라보면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을 오히려 더 선명하게 드러낸다. 짙은 아이라인 너머로 보이는 눈빛에는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기로 오래전부터 결심한 사람의 색깔이 배어 있었다. 볼 위에 블러셔, 아래에 새겨진 피로는 하룻밤의 것이 아니었다. 반짝이는 립스틱은 아무리 선명해도 입술 모양이 담고 있는 쓸쓸함을 가리지 못했다. 민노는 그 얼굴을 보며 생각했다. 세상은 어떤 사람들을 이토록 조용하게 구석으로 몰아넣는 것인지. 상우의 얼굴이 다시 한번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다. 5년 전 겨울 을지로의 오래된 호프집이었다. 그날 상우는 맥주를 몇 잔이나 마셨는지 기억도 못하는 상태로 테이블에 팔을 올리고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이혼이 결정된 직후였다. 법적인 절차가 끝난 날로부터 며칠 뒤의 만남이었다. 상우는 몇 번이나 말을 시작했다가 멈추었다. 결국 흘러내린 것은 눈물이었다. 그 자리에서 민노는 자세한 내막을 묻지 않았다. 이혼이라는 것은 언제나 두 사람만이 아는 이야기들이 쌓이고 쌓여 한계에 이르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도 잘 알고 있었다. 자신 역시 비슷한 시간을 겪어온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날 상우의 무너진 얼굴 속에서 민노는 단 한 번도 혜진의 입장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다. 눈앞에 서 있는 이 여자가 그 이혼의 한쪽 편이었다. 그리고 지금의 그녀가 걷고 있는 삶의 형태는 그 이혼 이후에 찾아온 것들이었다. 혜진은 하늘을 잠깐 올려다보았다. 서울의 12월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다. 빌딩들 사이에서 올라오는 빛들이 하늘을 뿌옇게 물들이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희석시켜 이도 저도 아닌 색으로 만들어버렸다. 혜진은 하늘에서 시선을 내렸다.
그리고 다시 코트 깃을 여몄다. 그 동작에는 이것으로 이 자리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민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움직였다. 이 여자가 몸을 돌려 골목을 빠져나가면 그것으로 끝이 될 것이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었다. 민노는 강남의 텅 빈 집으로, 혜진은 또 다른 밤의 일 속으로. 그 생각이 민노의 마음속에서 이상한 저항감을 만들어냈다. 그는 담배를 발끝으로 눌러 껐다. 골목 끝 어딘가에서 바람이 한번 크게 불어왔다. 간판들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간 그 바람이 멈추었을 때 골목은 다시 고요해졌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민노는 자신이 이 자리를 쉽게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 이것이 무엇인지 그는 아직 알 수 없었다. 연민인지 욕망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무언가인지.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는 있었다. 그는 그녀를 뒤에서 힘껏 앉았다. 그의 억제된 욕망이 나왔다. 홀로 지낸 수많은 시간을 보답하듯 그는 더욱 힘껏 그녀를 뒤에서 앉았다. 그녀는 그저 몸을 그에게 맡기기 시작했다. 그녀도 분명히 그의 아래 부분이 부풀어 있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그는 그녀의 오지로 그녀를 탐하기 시작했다. 위에서부터 천천히 아래 부분으로. 이 골목에서의 침묵의 행동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었다. 두 사람의 삶이 이 겨울밤을 기점으로 다시 얽히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말이 없어도, 눈빛이 없어도 그 사실은 12월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조용히 결정되어 가고 있었다. 골목에서의 만남은 짧았다. 두 사람은 오래 서 있지 않았다. 혜진이 먼저 상기된 얼굴을 가다듬고 옷을 추스르며 몸을 돌렸고 골목을 빠져나가 건물 안으로 사라졌다. 민노는 그 자리에 잠시 더 서 있다가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다. 택시를 잡아 강남의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그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라는 생각보다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 더 오래 이어졌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새벽이 찾아왔다. 민노의 일상은 겉으로는 이전과 다르지 않았다. 강남구의 건축 설계 사무소로 출근했고 도면을 수정했고 회의에 참석했다. 오전에는 현장 담당자와 통화를 했고 오후에는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세부 도면을 수정하는 작업을 반복했다. 사무소의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하늘은 12월 내내 회색빛을 띠고 있었다. 그 평범한 시간들 사이사이에 혜진의 모습이 불쑥불쑥 끼어들었다. 노래방 복도에서 트레이를 들고 고개를 들던 순간 짙은 화장 아래로 보이던 눈빛, 골목 가로등 아래에서 담배 연기를 천천히 내뿜던 모습, 코트 깃을 여미며 몸을 돌리던 뒷모습, 그가 그녀를 힘껏 포옹하던 순간, 그 장면들은 마치 뚜껑이 열린 기억의 서랍처럼 계속해서 밖으로 흘러나왔다. 민노는 몇 번이나 생각했다. 친구의 아내를 내가.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묘한 감정이 생겨났다.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서 일하게 된 것일까? 이혼 이후 혜진이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그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상우와의 이혼 소식을 들었던 것도 전해 듣는 방식이었고 그 이후의 혜진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이야기가 들려오지 않았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충분히 넓었다. 알고 싶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곳이었고 만나고 싶지 않으면 평생 마주치지 않아도 되는 곳이었다. 그런데 그 도시의 어떤 밤, 어떤 골목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마주쳤다. 마주했을 뿐만 아니라 서로를 잠시나마 탐하고 있었고 서로가 서로를 원하는 몸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민노는 자신 역시
완벽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다. 그의 결혼은 8년 만에 끝났다. 원인은 하나가 아니었다. 여러 겹의 소홀함이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였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는 날들이 반복되었고 주말에도 현장을 다니며 일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아내가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온전히 듣지 못했고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다른 생각 속에 빠져 있는 시간이 많았다. 결혼이 무너지는 과정은 소리가 없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내의 말수가 줄어 있었고 어느 날부터는 그 침묵이 당연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내의 짐이 현관 앞에 놓여 있었다. 이혼 이후 그는 오랫동안 혼자 살았다. 저녁에 빈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도 일상이 되었다. 불을 켜면 정막이 있었고 밥을 차리면 혼자 먹었고 잠자리에 들면 정적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 외로움을 덮기 위해 그는 여러 방식을 택했다. 일이 그중 하나였고 술이 그중 하나였고 그리고 노래방이 그중 하나였다. 혜진의 눈빛 속에 담겨 있던 공허함이 그래서 민노에게는 낯설지 않았다. 그로부터 정확히 8일이 지난 날이었다. 토요일 저녁이었다. 민노는 사무소의 잔업을 마치고 강남의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있었다. 거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내려다 보였다. 차가운 음료가 담긴 컵을 테이블에 내려놓는 순간 핸드폰이 짧게 진동했다. 메시지 하나였다. 발신자 이름을 확인한 순간 민노의 손이 멈추었다. 혜진이었다. 어떻게 번호를 알았을까? 라는 생각이 스쳤다. 노래방 그날 밤 짧은 시간 안에 어떤 방식으로든 번호를 알아낸 것이겠지. 어쩌면 그것 자체가 무언가를 의미하는 것인지도 몰랐다. 화면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이 있는지 묻는 내용이었다. 특별한 설명도 없었고 긴 말도 없었다. 그저 그 한 문장이 전부였다. 민노는 핸드폰 화면을 한동안 바라보았다. 답장을 보내야 할지 망설여졌다. 친구의 전 아내라는 관계가 만들어내는 복잡함은 머릿속에서 쉽게 정리되지 않았다. 상우와의 우정, 그 결혼이 끝난 방식, 혜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 그리고 골목에서 자신이 느꼈던 감정들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러나 그것들이 뒤섞인 가운데서도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날 골목에서 그 여자가 몸을 돌려 걸어갈 때 느꼈던 그 저항감이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다는 사실이었다. 민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짧은 답장을 보냈다. 괜찮다고, 장소를 알려달라고. 핸드폰을 내려놓은 뒤 그는 거실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은 변함없이 분주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듯이. 그렇게 두 번째 만남이 결정되었다. 토요일이었다. 이태원의 거리는 저녁이 되면서 점점 더 활기를 띠었다. 겨울 저녁 특유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사람들은 모여들었다. 가게마다 내부 조명이 밖으로 흘러나왔고 거리에는 영어와 한국어 그리고 알아들을 수 없는 여러 언어들이 섞여 들렸다. 음식 냄새와 커피 향, 술 냄새가 뒤섞인 그 거리는 서울의 다른 어느 곳과도 조금 다른 공기를 가지고 있었다. 혜진이 먼저 도착해 있었다. 카페는 큰 도로에서 한 블록 안쪽으로 들어간 골목에 자리하고 있었다. 외관은 소박했다. 유리창이 큰 편이어서 안에서 밖이 잘 보였고 반대로 밖에서도 내부가 들여다 보였다. 조명은 따뜻한 노란빛이었다. 혜진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코트는 베이지색이었다. 두꺼운 울 소재였고 단추를 채운 채 앉아 있었다. 목에는 가는 채인 목걸이 하나가 걸려 있었다. 노래방에서의 모습과는 달리 화장이 훨씬 연했다.
아이라인은 가늘게만 그어져 있었고 립스틱도 누드 계열의 얇은 것이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여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아직 주문을 하지 않은 듯 메뉴판이 놓여 있었다. 그러나 눈가의 피로는 여전했다. 화장이 옅어지자 오히려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었다. 눈 아래의 미세한 그림자, 입꼬리의 낮은 위치, 이마에 얕게 새겨진 주름들. 그 얼굴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것들을 혼자 감당해온 사람의 것이었다. 민노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다. 문을 여는 순간 따뜻한 공기와 커피 향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는 네이비 울 코트를 그대로 걸친 채였고 회색 슬랙스에 짙은 청록빛 니트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오후에 업무를 마치고 온 사람의 모습이었다. 머리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눈가에도 피로가 역력했다. 혜진이 눈을 들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다시 마주쳤다. 노래방 복도에서의 그 짧은 교차와는 달랐다. 이번에는 피할 이유도 없었고 피할 장소도 없었다. 두 사람 모두 이 자리를 위해 온 것이었다. 민노는 창가 자리에 맞은편에 앉았다. 카페 안에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 가사의 느린 곡이었다. 창밖에서는 이태원 거리의 불빛이 흐릿하게 번지고 있었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이중 유리창을 통해 약하게 걸러졌다. 주문이 끝났다. 아메리카노 두 잔이 테이블 위에 놓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낯선 사람처럼 처음 만나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오래된 지인처럼 편안하게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10년의 시간 차이, 서로의 삶에 대한 단절, 그리고 상우라는 이름이 연결하는 복잡한 고리들이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거리에는 적대감이 없었다. 두 사람 모두 그 자리에 온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이유가. 창밖으로 이태원의 밤이 깊어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웃으며 지나가는 무리들, 손을 잡고 걸어가는 연인들, 혼자 핸드폰을 보며 걷는 사람들. 카페 안의 두 사람은 그 흐름 속에서 잠시 멈추어 서 있는 것 같았다. 커피 잔에서 올라오는 김이 천천히 위로 흩어졌다. 그리고 그날 밤 이태원의 작은 카페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내기 시작했다. 비로소 서로의 실제 삶에 대해서. 카페 안의 음악은 계속 흐르고 있었다. 커피가 식어가는 시간 동안 두 사람의 이야기는 아주 천천히 방향을 찾아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가벼운 이야기들이었다. 날씨, 이태원 거리의 변화, 식어가는 커피에 대한 짧은 말들. 그러나 그 가벼운 말들이 쌓이면서 서로의 목소리가 익숙해지는 순간이 왔고 그 순간을 지나자 이야기는 조금씩 더 깊은 곳으로 흘러들어갔다. 민노는 자신의 결혼이 끝난 방식을 생각했다. 그것은 극적인 사건이 아니었다. 어느 날 갑자기 무언가가 터진 것도 아니었고 큰 배신이나 사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저 오랜 시간에 걸쳐 서로가 서로에게서 멀어진 결과였다. 건축 설계라는 직업은 마감이 있었다.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몇 주씩 사무소에서 밤을 새웠고 현장 방문이 이어지는 주말에는 집에 있는 시간이 없었다. 아내의 생일을 잊은 것이 2번이었고 결혼기념일에 현장 출장을 간 것이 1번이었다. 아내는 처음에 이해했다. 그 다음에는 참았다. 그 다음에는 혼자가 되는 것에 익숙해졌다. 민노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아내의 마음이 이미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버린 뒤였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날 민노는 이상하게도 울지 않았다. 그것이 오히려 더 무거웠다.
울음이 나왔다면 무언가가 남아있다는 뜻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텅 빈 느낌만이 남았다. 이혼 이후의 시간은 조용하고 규칙적이었다.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했다. 빈집에 돌아와 간단한 식사를 했다. 필요한 말을 하고 필요한 것을 했다. 그리고 잠들었다. 그 반복이 수백 번 쌓이면서 민노는 그 삶에 적응했다. 그러나 적응했다는 것은 좋아졌다는 것과 다른 말이었다. 혜진의 이야기는 다른 결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결혼 생활은 처음 몇 년간은 나쁘지 않았다. 상우는 자상한 편이었고 두 사람 사이에 큰 갈등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결혼 후 3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처음에는 작은 걱정이었다.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집 전체를 채우는 압박으로 커졌다. 명절마다 시부모의 시선이 달라졌다.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에서는 항상 같은 질문이 되풀이되었다. 상우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혜진은 그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 아이 문제는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어갔다. 혜진은 어느 날 결론에 도달했다. 이 결혼이 계속된다면 상우는 행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결론이었다. 그 판단이 냉정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에 대한 포기인지 그녀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결론에서 그녀가 내린 선택은 이혼이었다. 그 선택은 맞았을 수도 있고 틀렸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이후의 현실은 예상보다 훨씬 거칠었다. 혼자 살아가는 삶의 실제 무게는 결혼 생활의 무게와는 완전히 다른 종류였다. 경제적인 문제가 첫 번째 벽이었다. 결혼 기간 동안 혜진은 파트타임으로 일한 적은 있었지만 정규직으로 오래 일한 경력이 없었다. 이혼 이후 여러 직장을 옮겨 다녔다. 카페 아르바이트, 작은 회사의 사무직, 인터넷 쇼핑몰 포장 업무. 어떤 일도 오래 이어지지 않았다. 결국 노래방이었다. 처음에는 잠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잠깐이 몇 달이 되고 몇 달이 몇 년이 되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그 공간에서 일하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카페의 조명은 여전히 따뜻했다. 창밖의 이태원 거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가득했다. 그러나 카페 안의 두 사람에게 그 바깥 세상은 지금 이 순간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민노는 테이블 위에 놓인 혜진의 손을 바라보았다. 손가락 마디가 약간 거칠었다. 오랫동안 서 있는 일을 한 사람의 손이었다. 무언가를 들고 날랐던 시간의 흔적이 손등의 피부에도 배어 있었다. 그 손을 바라보는 순간 민노는 무언가가 흔들렸다. 연민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직접적인 감정이었고 동정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깊이 있는 감정이었다. 사람이 살아온 시간은 얼굴에만 남지 않는다. 손에 남고 걸음걸이에 남고 눈이 어디를 향하는지에 남는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상처를 모두 말하지 않았다. 말로 꺼내지 않은 것들이 더 많았다. 그러나 말하지 않은 것들이 오히려 더 선명하게 두 사람 사이에 흘렀다. 같은 종류의 외로움이 그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카페를 나왔을 때 이태원의 거리는 더욱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이태원은 더 생생해지는 동네였다. 불빛이 더 선명해졌고 음악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골목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가게 밖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는 무리들도 눈에 띄었다. 민노와 혜진은 그 거리를 함께 걷고 있었다. 멀리 서서 걷는 게 아니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연인이라도 되는 듯 자연스레 그렇게 걷고 있었다. 나란히 걷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확한 순간은 없었다. 카페 문을 나서다 보니 자연스럽게 같은 방향으로 발이 향하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지나치게 가깝지도 않았고 멀지도 않았다. 겨울밤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혜진은 베이지색 코트의 단추를 단단히 채우고 있었다. 손은 코트 주머니 안에 넣고 있었다. 민노는 걸으면서 가끔 골목 안쪽을 바라보았다. 오래된 건물들과 새로 생긴 가게들이 뒤섞인 그 동네의 풍경이 설계사의 눈에는 독특하게 담겼다. 마폭으로 넘어가면서 거리는 조용해졌다. 이태원의 소음이 멀어지고 낡은 빌라들과 좁은 골목들이 이어졌다. 골목에서 그는 더 이상 착한 친구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혜진의 몸을 원하고 있다. 그는 혜진의 손을 자신의 바지 주머니 안에 넣는다. 그리고 그는 혜진이 살고 있는 건물은 마포구의 오래된 주택가 안에 있었다. 4층짜리 빌라였다. 외벽의 타일에는 세월에 의해 만들어진 얼룩과 균열이 남아 있었고 입구에는 작은 우편함들이 줄지어 있었다. 계단은 폭이 좁았고 난간의 금속이 차갑게 빛났다. 혜진의 방은 3층이었다.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흘러나왔다. 방이 작지 않았지만 크지도 않았다. 창문이 하나 있었고 그 아래 작은 식탁과 의자가 놓여 있었다. 식탁 옆으로 오래된 소파가 있었고 소파 맞은편에는 텔레비전이 있었다. 부엌은 거실과 구분 없이 이어져 있었고 싱크대 위에는 정리된 그릇들이 놓여 있었다. 냉장고 옆에는 작은 선반이 있었고 그 위에 몇 권의 책이 세워져 있었다. 벽에는 사진 몇 장이 걸려 있었다. 모두 풍경 사진이었다. 바닷가, 산길, 고요한 호수, 사람이 없는 풍경들이었다. 그 사진들을 누가 찍었는지, 어디서 찍혔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것들이 걸려 있는 이유는 분명히 느껴졌다. 그 공간에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어떤 고요함. 혜진은 주전자에 물을 올렸다. 차를 준비하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서 작게 들렸다. 민노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포구의 주택가 사이로 보이는 서울의 밤은 이태원 거리의 그것과는 달랐다. 자동차 불빛이 골목을 천천히 지나갔다. 멀리서 지하철 소리가 가늘게 들려왔다. 아파트 창문마다 각자의 생활이 불빛으로 드러나고 있었다. 그날 밤은 특별한 일이 없었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태원 카페에서 이어지던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었다. 시간이 늦어지면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끊겼다. 혜진은 침실로 들어갔고 민노는 소파에 몸을 눕혔다. 집안이 조용해졌다. 창밖의 도시 불빛이 커튼 틈으로 약하게 들어왔다. 민노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이상한 감각이 느껴졌다. 불안하지 않았다. 쓸쓸하지도 않았다. 이혼 이후 오랫동안 혼자 지내온 그에게 이 감각은 오래 잊고 있던 것이었다. 같은 공간에 다른 사람의 숨소리가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밤이 다른 질감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밤이 깊어지면서 두 사람은 그 공간이 만들어내는 온기를 향해 자연스럽게 이끌렸다. 오래전 지워졌던 감각들이 돌아오는 시간이었다. 욕망이라고 이름 붙일 수도 있었고 온기를 향한 본능이라고 부를 수도 있었다. 그것이 무엇이든 두 사람은 그 밤 서로의 체온 안으로 들어갔다. 오래도록. 다음 날 아침 겨울 햇빛이 창문 사이로 기울어져 들어왔다. 서울의 12월 햇빛은 여름의 그것과 달리 높이가 낮고 각도가 비스듬했다. 그 빛이 식탁 위의 하얀 그릇에 닿아서 조용하게 번졌다. 혜진은 이미 일어나 있었다. 커피 머신이 작동하는 소리가 부엌에서 났다. 토스터에서는 식빵이 구워지고 있었고 작은 냄비에는 달걀이 삶기고 있었다. 싱크대 앞에 선 혜진은 앞치마를 두르지 않은 채 슬리퍼를 신고 서 있었다. 올린 머리가 약간 흐트러진 상태였다.
잠에서 막 일어난 사람의 모습이었다. 민노는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다. 창밖으로 보이는 마포구 주택가에는 이미 아침이 시작되어 있었다. 골목을 걷는 사람들, 등교하는 아이들, 자동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소리. 민노는 부엌 쪽으로 걸어갔다. 아침 식탁이라는 것은 그에게 오래전에 사라진 장면이었다. 이혼 이후 그는 아침을 편의점 삼각김밥이나 사무소 앞 카페의 샌드위치로 대체해왔다. 집에서 차려진 아침 식사를 앞에 두고 앉는 것은 몇 년 만의 일이었다. 두 사람은 별다른 말 없이 아침을 먹었다. 어색하지 않았다. 침묵이 무겁지 않았다. 숟가락 소리, 커피 잔을 내려놓는 소리, 창밖에서 들어오는 거리의 소음이 그 식탁을 채웠다. 그날이 지나고 며칠이 지났다. 민노는 다시 그 집 문 앞에 서 있었다. 퇴근 후 강남에서 마포로 오는 지하철을 탔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한강의 어두운 수면을 바라보며 이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했지만 결국 내린 곳은 마포였다. 혜진은 문을 열어주었다. 특별한 말이 없었다. 들어오라는 말도 기다렸다는 말도 그저 문이 열렸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그 뒤로 민노는 저녁이 되면 자연스럽게 마포로 향했다. 매일은 아니었지만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씩 그 집 앞에 섰다. 때로는 슈퍼마켓 봉지를 들고 왔다. 냉장고 안을 들여다본 적이 있었는데 채소가 별로 없었던 것이 기억났다. 다음에 올 때는 파와 두부와 버섯을 사왔다. 혜진의 냉장고는 조금씩 달라졌다. 주말이 되자 두 사람은 함께 근처 마트에 갔다. 넓지 않은 마트 안에서 카트를 밀며 식재료를 골랐다. 혜진은 냉동 코너에서 오래 머물렀고 민노는 생선 코너에서 고등어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가 했다.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지만 그 시간은 조용한 방식으로 이어졌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함께 만들었다. 혜진이 주로 요리를 했다. 민노는 채소를 씻거나 그릇을 꺼내거나 부엌 한편에 서서 혜진이 요리하는 것을 바라보았다. 좁은 부엌에서 두 사람이 움직이면 어깨가 닿을 것 같았지만 그 거리감은 불편하지 않았다. 밥을 먹고 나면 소파에 앉았다. 텔레비전을 틀거나 틀지 않거나 했다. 혜진은 가끔 책을 꺼내 읽었고 민노는 사무소에서 가져온 도면 파일을 펼쳐보다가 덮기를 반복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두 사람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그 경계가 다시 한번 자연스럽게 무너졌다. 혜진이 먼저 침실로 들어갔고 민노도 따라 들어갔다. 선언이 없었다. 묻지 않았고 허락을 구하지도 않았다. 그저 그렇게 되었다. 두 사람이 같은 이불 속에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는 밤이 반복되었다. 탐하고 탐해지는 그 시간은 길었다. 두 사람 모두 오랫동안 그 감각을 잊고 살아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다. 아침이 오면 각자의 하루가 시작되었다. 민노는 강남으로 출근했고 혜진은 노래방 저녁 시간에 맞춰 준비를 했다. 그 사이의 낮 시간은 서로에게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저녁이 되면 두 사람의 하루는 다시 같은 장소에서 이어졌다. 그것이 동거인지 연애인지 아무도 정의하지 않았다. 정의할 필요가 없었다. 1월이 지나고 2월이 왔다. 서울의 겨울은 2월에 가장 깊어졌다. 바람이 가장 매서웠고 아침의 기온이 가장 낮았다. 그러나 동시에 2월의 끝자락에서는 겨울이 물러가고 있다는 신호도 함께 왔다. 낮이 조금씩 길어졌고 오후에 햇빛이 전달하는 온도가 달라졌다. 민노와 혜진의 생활에도 그 계절의 변화와 비슷한 리듬이 흐르고 있었다. 두 사람의 일상은 조용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민노는 매일 아침 강남의 사무소로 출근했다.
도면을 수정하고 클라이언트와 미팅을 했다. 오후에는 현장 답사가 있는 날도 있었다. 하루가 길고 피곤한 날이 많았다. 그러나 퇴근 후 지하철을 탈 때 방향은 항상 마포였다. 지하철 창밖으로 흘러가는 서울의 야경이 어느 순간부터 익숙해졌다. 한강 철교를 건너는 순간 마음이 조금씩 풀렸다. 그것은 집으로 돌아가는 감각이었다. 혜진의 집 문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느껴지는 따뜻한 공기가 민노에게는 단순한 실내 온도 이상의 것이었다. 누군가의 생활이 담긴 공기였다. 식사를 준비하는 냄새, 차를 끓이는 소리, 창가에 놓인 화분에서 나는 풀냄새. 혜진은 몇 달 전부터 허브 화분들을 키우기 시작했다. 작은 테라코타 화분들이 창가를 따라 줄지어 있었다. 로즈마리, 바질, 민트. 그것들은 마포구의 오래된 빌라 창가에서 겨울 햇빛을 받으며 조용히 자라고 있었다. 민노는 식물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혜진이 매일 아침 화분들에 조심스럽게 물을 주는 모습을 보는 것이 좋았다. 그것은 작은 생명을 돌보는 행위였고 그 행위 안에는 혜진이 가진 어떤 본성이 담겨 있었다. 주말에는 함께 장을 보러 나갔다. 마트 안을 천천히 걸으며 필요한 것들을 골랐다. 계산대 앞에서 줄을 서는 시간도 무거운 봉지를 들고 걸어오는 시간도 두 사람에게는 자연스러운 일과가 되었다. 저녁 식사는 함께 준비했다. 혜진이 요리를 하면 민노는 상을 차리거나 설거지를 맡았다. 식사를 마친 뒤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거나 각자 읽을 것을 꺼내들거나 했다. 화면 속 내용보다 서로의 존재가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시간이 많았다. 밤이 깊어지면 두 사람은 침대에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다. 그 행위는 단순한 욕망만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혼자였던 두 사람이 다시 발견한 온기의 확인이었다. 사람의 체온이 주는 안정감, 가까이 있다는 사실이 만드는 작은 위로. 그것들이 매일 밤 반복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 깊어졌다. 어느 날 밤 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 관계를 무엇라 부를 수 있을까? 연인이라는 말은 어딘가 가볍게 느껴졌다. 동거인이라는 말은 너무 사무적이었다. 그러나 어떤 이름을 붙이든 중요한 것은 달랐다. 저녁이 되면 발걸음이 같은 방향을 향한다는 것. 아침이 오면 같은 식탁에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 그 반복이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인지 혜진은 이름을 붙이는 것보다 느끼는 것을 선택했다. 민노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오래 생각하지 않았다. 이 삶이 이전의 삶보다 덜 공허하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충분했다. 울의 끝자락이었다. 2월의 마지막 주 서울에는 습한 추위가 찾아왔다. 건조하고 차가운 1월의 추위와는 다른 종류였다. 바람에 수분이 섞여 있어서 체감 온도가 더 낮게 느껴졌다. 혜진이 쓰러진 것은 그 무렵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몸살처럼 보였다. 저녁에 피로감이 심해졌고 밥맛이 없었다. 노래방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몸이 무겁다는 것을 느꼈지만 그냥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달랐다. 머리가 지끈거렸고 몸 전체에 열이 올라와 있었다. 이불을 두 겹 덮어도 추웠다. 민노는 그날 저녁 평소처럼 마포로 왔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안의 공기가 달랐다. 보통은 저녁 준비를 하는 냄새나 차를 끓이는 소리가 있었다. 그런데 그날은 어두웠다. 거실 조명이 켜져 있지 않았고 부엌도 조용했다. 침실 문을 열었을 때 혜진이 이불 속에 완전히 웅크려 있었다. 얼굴은 열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눈꺼풀이 무거운 상태로 민노를 바라보았다. 민노는 즉각 움직였다. 코트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약 봉투를 찾았다. 서랍과 수납함을 열어봤지만 해열제가 없었다.
그는 다시 코트를 걸치고 계단을 뛰어내려가 근처 편의점으로 달려갔다. 해열제, 종합감기약, 이온음료, 미음을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을 샀다. 다시 돌아와서 물을 끓이고 해열제를 꺼냈다. 혜진이 약을 삼킬 수 있도록 물 한 컵을 들고 침대 옆에 앉았다. 혜진은 상체를 겨우 일으켜 약을 먹고 다시 누웠다. 민노는 수건을 물에 적셔 짜서 이마에 올려두었다. 창밖에서는 2월의 비가 내리고 있었다. 가늘고 차가운 비였다. 빗소리가 창문에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서 유독 선명하게 들렸다. 열은 쉽게 내려가지 않았다. 민노는 거실과 침실을 오갔다. 수건이 식으면 다시 물에 적셔갔다. 이온 음료를 조금씩 마시게 했다. 혜진의 호흡이 가쁠 때는 가까이 앉아 등을 조심스럽게 쓸어주었다. 자정이 넘었다. 새벽 1시가 넘어가면서 혜진의 열이 조금씩 내려오기 시작했다. 호흡이 규칙적으로 바뀌었다. 잠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민노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서 잠시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다. 자신이 이렇게까지 누군가를 걱정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이혼 이후 오랜 시간 동안 혼자 살아오면서 그는 스스로의 것들만을 챙겨왔다. 아플 때도 혼자 병원에 갔고 피곤할 때도 혼자 누웠다. 다른 사람의 상태를 걱정하며 밤을 새운 기억이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새벽 3시 혜진이 잠결에 몸을 조금 움직였다. 민노는 이마에 수건을 들어 열을 확인했다. 많이 낮아져 있었다. 그는 다시 의자에 기대었다. 창밖의 빗소리가 여전히 들렸다. 그 순간 민노는 선명하게 알아차렸다. 자신이 이미 이 관계 안으로 깊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이것이 단순한 편이나 위로 이상의 무엇이라는 것을. 혜진은 독감으로부터 완전히 회복하는데 나흘이 걸렸다. 첫 이틀은 누워서 보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에야 식탁에 앉아 죽을 먹을 수 있었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에는 스스로 일어나 커피를 내렸다. 민노는 그 나흘 동안 매일 마포에 있었다. 강남 사무소에는 출근했지만 퇴근 후에는 곧장 마포로 왔다. 필요한 것들을 사들고 왔다. 죽, 과일, 의약품, 따뜻한 수프가 담긴 용기. 혜진이 먹을 수 있겠다고 하면 먹였고 먹기 힘들다고 하면 그대로 곁에 앉아 있었다. 혜진이 완전히 나은 날 저녁 두 사람은 오랜만에 제대로 된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혜진이 직접 요리를 했다. 간단한 된장찌개와 나물 무침이었다. 작은 식탁 위에 밥과 찌개와 반찬이 놓였다. 민노는 그 식탁을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잃었다.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식탁이 없었다는 것을 새삼 떠올렸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다. 텔레비전은 켜지 않았다. 창밖에서는 겨울의 끝자락 바람이 불고 있었다. 2월의 마지막 주였다. 이 바람이 지나가면 서울에도 봄이 온다. 민노는 혜진의 손을 바라보았다. 나흘 전 열에 달아올라 있던 그 손이 지금은 다시 평온한 온도를 되찾고 있었다. 손등에는 여전히 거친 피부가 있었고 손가락 마디에는 오래된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 손은 이제 민노에게 낯선 손이 아니었다. 그는 생각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삶에 들어온 이후 달라진 것들이 있었다. 저녁에 돌아갈 곳이 생겼다. 아침 식탁이 생겼다. 걱정할 사람이 생겼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달라진 것은 하루가 공허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민노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날 밤 처음으로 그것을 확신으로 받아들였다. 혜진이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 생각은 감상적인 것이 아니었다. 독감으로 열에 시달리는 사람 옆에서 나흘 밤을 보내고
물 적신 수건을 갈아주고 새벽에 의자에서 졸다 깨는 시간을 보내고 나서야 분명해진 것이었다. 그것은 확신이었다. 3월이 왔다. 서울의 봄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다. 아직 차가운 바람 속에서 어느 날 문득 공기의 온도가 조금 달라진 것을 느끼는 것. 그것이 서울의 봄이 오는 방식이었다. 한강공원의 나무들의 연한 초록빛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벚나무 가지에는 아직 꽃이 피지 않았지만 어딘가 부풀어 오른 느낌이 있었다. 봄이 되면 꽃이 필 것이라는 예고였다. 강변의 자전거 도로에는 사람들이 다시 나타났고 산책하는 커플들의 수도 눈에 띄게 늘었다. 민노와 혜진은 어느 토요일 저녁 한강공원을 걷고 있었다. 혜진은 연한 베이지색 봄 코트를 입고 있었다. 겨울 내내 걸치던 두꺼운 울 코트 대신 어깨선이 가볍게 떨어지는 얇은 소재였다. 머리는 내려뜨리고 있었다. 민노는 짙은 남색 재킷 차림이었다. 목에 가는 스카프를 둘렀다. 두 사람 모두 이 계절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한 차림이었다. 강물 위에는 저녁 노을이 번지고 있었다. 서쪽 하늘이 주황빛과 분홍빛 사이 어디쯤의 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강물은 그 색을 반사해서 흔들리고 있었다. 바람이 가끔 불어와 혜진의 머리카락을 건드렸다. 두 사람은 강변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민노는 강물 위를 바라보며 걸었다. 자신의 인생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느낌이 있었다. 정체되어 있던 것들이 흐르기 시작한 느낌이었다. 실패한 결혼 이후 그는 삶의 많은 부분을 일로 채웠다. 도면과 도면 사이에 자신의 감정을 밀어넣고 움직이지 않게 눌러두었다. 그 방법이 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저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었다. 혜진을 만난 뒤 그 흐름이 달라졌다. 혜진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노래방에서 민노를 다시 보았던 그 순간을 떠올렸다. 과거의 세계가 현재의 자신을 발견한 것 같은 수치심이 있었다. 결혼식장의 신부였던 자신과 노래방 트레이를 든 채 서 있던 자신 사이의 거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던 그 순간. 그런데 지금은 달랐다. 한강변의 봄 저녁 속에서 그 기억은 더 이상 수치심의 형태를 하고 있지 않았다. 그저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걸음이 있다는 사실로 남아 있었다. 어둠이 내려오기 시작했다. 강 위의 노을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도시의 불빛이 하나씩 켜졌다. 두 사람의 발걸음은 계속 이어졌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말로 하지 않아도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다. 이 관계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봄이 깊어지던 4월의 저녁이었다. 민노는 강남 사무소에서 혼자 남아 도면을 수정하고 있었다. 동료들은 이미 퇴근한 시각이었다. 사무실 안에는 컴퓨터 화면의 빛과 천장 형광등만이 남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강남의 밤이 내려와 있었다. 빌딩들 사이로 이어지는 자동차 불빛의 행렬이 유리창에 은은하게 반사되었다. 도면 위에 선들을 수정하던 민노의 핸드폰이 진동했다. 화면에 나타난 이름을 보는 순간 그의 손이 잠시 멈추었다. 상우였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이름이었다. 마지막으로 직접 만난 것은 2년 전 술자리였고 그 이후로는 명절 때 짧은 안부 메시지를 주고받는 정도였다. 메시지는 짧았다. 오랜만에 얼굴을 보자는 내용이었다. 시간 되면 이번 주 중에 보자는 이야기였다. 민노는 그 메시지를 몇 번 읽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서 민노는 복잡한 무게를 느꼈다. 혜진과 함께 지내온 지난 몇 달이 빠르게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 시간 동안 상우라는 이름은 의식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생각 밖으로 밀려나 있었다. 혜진이 상우의 전 아내라는 사실은 늘 알고 있었지만
그 사실이 실제로 무게를 갖게 되는 순간은 피해왔다. 이제 그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민노는 답장을 보냈다. 이번 주 목요일 저녁이 괜찮다고. 며칠 뒤 약속 장소로 향했다. 식당은 마포구의 작은 골목 안에 있었다. 오래된 한식당이었다. 간판은 낡았지만 내부는 깔끔했다. 나무 테이블과 나무 의자, 한쪽 벽에는 오래된 달력이 걸려 있었다. 상우는 먼저 와 있었다. 민노가 자리에 앉으면서 두 사람은 마주 보았다. 몇 년 사이 상우의 얼굴에는 변화가 있었다. 이마의 주름이 조금 더 깊어졌고 뒤쪽 머리카락에 흰 것이 몇 가닥 보였다. 그러나 눈빛은 여전했다. 오랜 친구의 눈빛이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흘렀다. 일 이야기, 공통된 지인들의 근황, 서울 이곳저곳의 변화. 상우는 이혼 이후 삶이 생각보다 길었다는 이야기를 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익숙해지기까지 오래 걸렸다는 이야기도 담담하게 꺼냈다. 지나간 결혼에 대한 후회가 가끔 남는다는 말도 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민노는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 조이는 것을 느꼈다. 상우가 이야기를 끝낸 뒤 민노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자리에서 말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그것은 더 큰 배신이 될 것이었다. 민노는 천천히 말을 꺼냈다. 혜진과 함께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그 말이 나온 뒤 식당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상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눈빛에 놀라움이 번졌다. 그 놀라움 뒤에 분노가 올라오는 것이 보였다. 그는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테이블 위의 수저를 내려다보다가 다시 민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무 말 없이 코트를 들고 식당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민노는 그 자리에 오랫동안 혼자 앉아 있었다. 반쯤 남은 밥과 찌개가 식어가고 있었다. 식당 안다른 테이블에서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 밤은 길었다. 민노가 마포의 집으로 돌아온 것은 밤 10시가 넘어서였다. 혜진은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민노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녀는 무언가를 알아차렸다. 책을 덮었다. 민노는 코트를 벗지 않은 채 소파 옆 의자에 앉았다. 잠시 말이 없었다. 그는 그날 있었던 일을 천천히 이야기했다. 상우와 만났다는 것, 혜진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는 것, 그리고 상우가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났다는 것. 혜진은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 깊은 그림자가 내려앉았다. 상우라는 이름이 가진 의미는 그녀에게도 단순하지 않았다. 한때 자신의 남편이었던 사람, 함께 살았던 시간들, 그리고 그 결혼을 끝낸 기억들. 그것들이 한꺼번에 다시 떠올랐다. 혜진은 자신 때문에 민노와 상우의 우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두 사람이 처음 가까워지기 시작할 무렵부터 그 가능성은 머릿속에 있었다. 다만 그것이 실제 현실로 찾아오는 순간을 늦추고 싶었던 것이었다. 그녀는 민노에게서 한 걸음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다. 자신이 먼저 관계를 끊는 것이 모두에게 덜 상처인 선택일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 생각이 마음속에서 형태를 갖추기도 전에 민노가 그녀를 안았다. 갑작스러운 동작이었다. 그 포옹 안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함께 들어 있었다. 친구에게 상처를 준 것 같은 죄책감, 이 관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두려움, 그리고 그럼에도 놓을 수 없다는 고집. 혜진은 그 포옹 속에서 굳어 있다가 천천히 힘을 풀었다. 두 사람은 오래 그렇게 있었다. 집안은 조용했다. 창밖에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소리가 지붕 위에서 조용하게 울렸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거의 잠들지 못했다. 민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상우의 굳어진 얼굴, 그 눈빛 속의 분노, 문이 닫히던 소리. 그것들이 반복해서 머릿속에 재생되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한 가지는 점점 더 또렷해지고 있었다. 혜진이 없는 방으로 돌아가는 삶을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의 여름이 오기까지 몇 달이 더 흘렀다. 상우와의 연락은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았지만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이어지지도 않았다. 민노가 몇 차례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은 짧거나 늦게 왔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각자의 삶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두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노는 공통된 지인을 통해 소식을 들었다. 상우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그 소식을 들은 날 저녁 민노는 혜진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서서히 두 사람의 얼굴에 묘한 안도가 번졌다. 상우가 다시 삶을 앞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마음의 무게를 덜어주었다. 죄책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과거가 조금씩 정리되고 있다는 감각이 왔다. 그해 여름 두 사람은 새로운 집을 구했다. 마포구의 또 다른 골목 안에 있는 작은 투룸 아파트였다. 혜진의 원룸보다 크고 민노의 강남 집보다는 작은 공간이었다. 5층짜리 아파트의 4층이었다. 창문이 남향이어서 낮 동안 햇빛이 잘 들어왔다. 건물 자체는 지은 지 20년이 넘은 것이었지만 내부는 최근에 수리가 되어 있었다. 이사하는 날이 왔다. 이른 오전에 작은 용달차 한 대가 혜진의 원룸 앞에 도착했다. 짐은 많지 않았다. 혜진의 오래된 소파, 식탁, 옷가지, 책들, 그리고 창가에 줄지어 있던 허브 화분들. 민노는 강남집에서 필요한 것들만 가져왔다. 건축 관련 서적 몇 박스, 옷, 그리고 이혼 후 혼자 살던 집에서 사용하던 몇 가지 생활용품들. 두 사람이 새 아파트로 짐을 옮기는데 오전이 다 걸렸다. 오후에는 함께 가구를 배치했다. 거실에 소파를 놓고 텔레비전을 맞은편에 두었다. 부엌에는 커피 머신이 자리를 잡았다. 창가에는 혜진의 허브 화분들이 다시 줄을 섰다. 로즈마리, 바질, 민트가 새 집의 창가에서 새 계절을 맞이하고 있었다. 저녁이 되었다. 두 사람은 새 집의 식탁에서 처음으로 저녁을 먹었다. 배달 음식이었다. 특별한 요리는 아니었다. 그러나 그 식탁 위의 음식들이 이전보다 훨씬 다른 맛을 가진 것처럼 느껴졌다. 집안을 채우기 시작한 두 사람의 생활이 그 작은 공간 안에 처음으로 겹쳐지는 저녁이었다. 아침이 되면 민노가 커피를 내렸다. 혜진은 창문을 열어 공기를 바꿨다. 주말에는 함께 장을 보고 저녁을 만들었다. 텔레비전 앞에서 영화를 보다가 잠들었다. 화려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그 평범함 안에 두 사람이 함께 쌓아온 모든 시간이 담겨 있었다. 시간은 다시 흘렀다. 민노는 어느덧 50세가 되었다. 생일날 아침 혜진이 미역국을 끓였다. 큰 이벤트는 없었다. 작은 케이크가 있었고 두 사람이 식탁에 앉아 미역국을 먹었다. 50이라는 숫자는 그 식탁 위에서 그다지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다. 혜진은 48세였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그 노래방 골목에서 지금까지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계절이 지나갔는지를 세어보면 어지러울 것 같았다. 그러나 그 계절들은 각각의 온도와 색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 두 사람이 서 있는 이 자리는 그 모든 계절이 흘러와서 만들어진 장소였다. 결혼 이야기는 어느 날 저녁 소파에 앉아 있다가 자연스럽게 나왔다. 특별한 전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누가 먼저 꺼냈는지도 기억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연스러웠다. 이미 함께 살아온 시간이 길었고 함께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 이름을 붙이는 것이 무엇이 달라지겠냐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이름을 붙이기로 했다. 결혼식은 작게 준비했다. 가족과 가까운 지인 몇 명만을 초대했다. 웨딩홀 대신 좋아하는 카페를 대관했다. 하객이 20명이 되지 않는 자리였다. 혜진은 연한 아이보리빛 드레스를 입었다. 화려하지 않은 단아한 형태였다. 민노는 짙은 네이비 수트에 흰 셔츠를 입었다. 결혼식 전날 밤 민노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상우였다. 짧은 문장이었다. 행복하게 살라는 말이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는 짧은 문장이었다. 그러나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민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혜진에게 보여주었다. 혜진도 잠시 말을 잃었다. 두 사람 사이에 흘렀던 긴 시간의 무게들이 그 짧은 문장 안에서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다. 결혼식 날 아침 두 사람은 조용히 준비를 했다. 서두르지 않았다. 혜진이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하는 동안 민노는 커피를 내렸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아침이었다. 다만 오늘 이후 이 아침에 조금 다른 이름이 붙는다는 것만이 달랐다. 예식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예식 자리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았다. 민노의 머릿속에는 지난 시간들이 빠르게 흘렀다. 12월의 노래방 복도, 담배 연기가 올라가던 겨울 골목, 이태원 카페의 따뜻한 조명, 독감으로 열에 시달리던 혜진의 이마에 수건을 올리던 밤, 한강변의 봄 저녁, 새집의 처음 아침, 그 모든 장면이 이 순간으로 이어져 있었다. 혜진도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다. 10년 전 결혼식의 신부가 다시 이 자리에 서 있었다. 그때와 달라진 것이 많았다. 나이가 들었고 삶이 달라졌고 사람이 달라졌다. 그러나 달라지지 않은 것도 있었다. 앞에 서 있는 사람을 향한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 예식이 끝났다. 신혼여행은 가지 않기로 했다.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다. 마포구의 투룸 아파트. 창가에 허브 화분이 줄지어 있는 집. 커피 머신이 부엌 한켠에 자리하고 있는 집. 밤이 되자 두 사람은 나란히 침대에 누웠다. 창문 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커튼을 통해 은은하게 들어왔다. 민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노래방이라는 낯설고 어두운 공간에서 시작된 인연이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이상하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다. 삶은 때때로 가장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가장 진실한 연결을 만들어낸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다. 민노는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다. 혜진은 창문을 열었다. 봄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 허브 화분의 민트 잎사귀가 가볍게 흔들렸다. 커피 향이 집 안으로 퍼졌다. 두 사람의 하루가 또 시작되었다. 어제와 다르지 않은, 그러나 어제와는 조금 다른 이름을 가진 아침이었다. 그 아침 속에는 각자의 상처를 이해하고 각자의 시간을 지나 같은 방향으로 걸어오게 된 두 사람의 삶이 조용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삶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었다. 평범하고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